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흥국자산의 새 상품인 흥국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신규 펀드라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우선 간략하게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CEO로 있는 유명 ETF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의 자문을 받아 일본 니코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입니다. 다른 재간접 펀드하고는 다르게 한 개의 펀드만 담고 있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8월 말 기준으로 약 11조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저희가 담는 이 펀드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투자 개념을 통해서 종목을 분석,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펀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새로 출시한 이 흥국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는 파괴적 혁신도 그렇고 또 펀드 구조도 좀 궁금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 매니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해가지고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매니저님은 이런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특히 각국 정책 효과 등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높은 인플레이션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인데 올 3월부터 지속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6월부터는 상승 강도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죠. 고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팬데믹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 얘기 같지만 팬데믹 이전에 글로벌 경제가 직면했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저성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설비를 비롯해 투자를 축소했죠. 그런데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서비스 소비는 위축된 반면 상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 재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공장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겹치다 보니 이는 곧 글로벌 생산 차질로 이어지면서 높아진 수요와 재고 확충 대응을 위해 기업 전반적으로 과주문 상태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소비자 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죠. 또 다른 물가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시차를 두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공급 병목 현상이 시작된 시점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 위드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제가 리오프닝을 맞이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각광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최근 약세를 보였는데요. 물가 안정이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재차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또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연준이 뭐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고 금리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인데 이런 거는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리세션 회복 과정에서 현재는 통화정책 정상화 불확실성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물가에 비해 고용 회복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급 병목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절기 난방 수요 소멸 등으로 향후 물가 상승 속도는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정부 정책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통상 연준의 총 자산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시중에 돈을 푼다는 의미잖아요. 이 시기에 자산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요. 그런데 이 음영을 보시면 연준의 자산이 거의 늘지 않은 시기인데 차장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연준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인 것 같긴 한데 그와 또 관계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에서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연준이 급진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이것이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과거 경험상 연준은 그래도 시장과 늘 소통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뒤통수 치는 정책은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 없죠. 앞으로도 그런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정책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증시는 이와 크게 상관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글로벌 공이 저성장이 가장 큰 리스크였죠. 그만큼 성장이 제한적이다라는 건데요. 만약 인플레이션 강도도 둔화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귀하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좀 되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접히는 스마트폰, 또 자율주행 차량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 촬영팀이 12일 동안 우주에 가서 영화를 찍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펀드에서 말하는 혁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코로나19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앞당긴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재택근무의 활성화나 비대면 활동 증가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한 셈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괴적 혁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근데 이 파괴적 혁신이란 말은 어디서 처음 나왔나요? 네,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클레이튼 교수가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많은 혁신 기업의 CEO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펀드를 공부하면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이 혁신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혁신에는 파괴적 혁신과 존속적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차장님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마케팅 하려고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폰을 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그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휴대폰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좀 더 발전된 그 접는 전화기를 쓰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발전은 맞는데 좀 더 발전된 스마트폰을 쓰는 수준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혁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진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거의 살기가 어렵잖아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송금도 하고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영역들을 흡수시켜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든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기존의 폴더블폰과는 다른 파괴적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개념을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존속적 혁신은 폴더블 폰을, 파괴적 혁신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혁신이라는 말이 유효할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매니저님께서 그 경제 상황 언급을 하시면서 재차 이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1790년대 증기기관의 발전부터 1910년에서 30년까지 전화기와 자동차 전기 등이 발전했죠. 현재는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장치, 로보틱스, DNA 시퀀싱 기술 등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앞으로의 10년 혹은 20년을 좌우할 대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에 주목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대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차장님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10년 전이면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생각이 나네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 발전 초기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이런 회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훌륭한 투자자시네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기준을 만든 혁신의 축에 서 있는 기업을 개인이 직접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보의 접근성이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러한 혁신 기업을 잘 선별하고 투자해주는 펀드가 있다면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기준에 아크인베스트가 부합했기 때문에 저희 흥국자산에서는 아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차장님의 질문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대변화의 기회를 아크인베스트를 통해 투자하자가 되겠네요. 뭐 아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사실 보면 2020년도 한 해만 아크의 수익률은 한 15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한 해를 보냈었는데 이런 수익률이 좀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뭐라 그러면 경쟁력? 또 투자 철학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단기 성과보다 이 아크만의 경쟁력을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아크 운용 전략의 핵심은 파괴적 혁신에 대한 투자인데 기존 시장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크가 투자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은 시장성과 확장성을 가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장기 보유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런 뚝심 있는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아크만의 리서치 시스템과 밸류에이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크는 섹터가 아닌 기술별 애널리스트를 두고 리서치 초기 단계부터 확장성과 시장성에 중점을 둔 분석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술 평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니저님 말씀은 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떤 투자 방법의 효율성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크의 이런 분석력을 이용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크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좀 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 아크 리서치 자료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기존 자산운용사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3월에 아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로 4만여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산출했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 산정 과정을 회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운용사는 여지껏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 뭐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사실 아크 하면은 테슬라가 먼저 좀 떠오를 정도로 전기차 부분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아크가 전기차 말고도 다른 거를 주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한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크가 정의하는 5대 혁신 플랫폼과 각각의 플랫폼에 해당되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은 5가지인 반면 중분류는 이보다 적은 4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과 통합 측면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표를 보니까 중분류를 보니 뭐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탐사 이런 하이테크까지 좀 다양한 섹터들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흔히 아크인베스트는 IT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어떤 기술주 펀드보다도 투자 분야가 더 넓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펀드로 돌아와서 이러한 아크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좀 펀드에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왼쪽 위측 상단에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미국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네요. 네,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 비중이 80%를 상회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시총 12조 이상 라지캡 비중이 36%, 60조 이상 메가캡 비중은 37%로 대형주 이상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합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나 타 테크 펀드 대비 바이오 업종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 비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탑 10 종목 비중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탑 10 비중, 그리고 한 30개 정도 합산 비중이 한 90%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유시트 가이드라인상 최소 투자 종목 수는 40종목이고요. 통상적으로 비투자 펀드는 50개 전후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종목의 투자 가능 비중도 높아지는데요. 그 결과 투자 점수가 가장 높은 테슬라가 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 로쿠, 원격 진료 플랫폼 기업인 텔레닥,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빵 주식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보유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핫한 저희 테슬라 종목도 보이고 또 중간에 보면 코인베이스라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종목들 중에 좀 생소한 것도 있는데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상위 4개 종목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잘 아시는 테슬라는 배터리나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3, 4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호조, 우호적인 증권사 리서치 자료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기업은 우리가 가게에서 결제를 할 때 포스기라는 단말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기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휴대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휴대용 결제 리더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스퀘어라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포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포스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편리성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다음으로는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 기업인 로쿠입니다. 차장님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시나요? 저 사실 해지했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다시 재가입했거든요. 근데 뭐 마이네임인가? 그것도 재밌다고 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못 보고 있네요. 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넷플릭스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보고 싶은 컨텐츠를 모두 다 넷플릭스에서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겨울왕국은 현재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OTT 서비스를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로쿠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여러 OTT 서비스와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보유한 컨텐츠 수가 약 5만 개 정도 되는데 로쿠는 이보다 10배는 많은 50만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비테라는 기업이 좀 궁금한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치명률은 낮아졌죠. 치료 방법이 발전했고 조기 진단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직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의학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학인데요. 인비테는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질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전적 요인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우리 뭐 실제로 아파야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대부분 사후적 치료의 개념인데 인비테는 좀 사전적 예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1, 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 정도잖아요. 문제는 건강검진에서는 현재의 나의 상태는 진단을 해주지만 내가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여 미래의 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후생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세일즈 포인트는 다음처럼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펀드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테크 위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압축된 포트폴리오 하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치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펀드라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이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어서 목표된 수익률에 도달해서 환매를 해도 수익을 다 챙겨 내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추가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소소하게 생긴 어떤 종잣돈 이런 돈을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시게 되면 유용한 투자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테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메타버스나 바이오 또 뭐 전기차 테마 이렇게 한 테마에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 자체가 좀 분산 투자 효과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펀드의 강점일 것 같아요. 한국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QA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올라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매니저님께 우리 펀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그 흥국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는 펀드 자산의 90% 이상을 니코 자산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입니다. 네, 니코 자산은 아크인베스트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총 수탁고 300조 이상의 대형 운용사로 니코 자산이 운용하는 니코 AM 아크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펀드는 아크인베스트의 자문을 받아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니코 자산이 이제 단순한 자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어떤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국자산운용은 이제 이런 아크 인베스트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흥국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가 투자하는 니코 AM 아크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펀드는 2018년 8월 29일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유시 펀드로 펀드 규모는 8월 말 기준 11.4조 원 수준입니다. 현재 2명의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설정 당시부터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들로 정 운용력은 30년, 부 운용력은 2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사실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좀 해봤거든요. 추가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흥국자산에도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펀드 소개 영상에서도 지금 확인이 좀 가능하세요. 저희 매니저가 직접 촬영해가지고 올렸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